옛날 조선시대 한양 북쪽 삼각산 기슭에 박수혁이라는 백면 서생이 살았습니다. 박수혁은 얼굴이 옥처럼 희고 맑아 동네 처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미남자였지요. 키는 훤칠하고 어깨는 당당했으며 눈매는 총기가 넘치되 부드러움도 함께 지녔답니다. 수려한 외모만큼이나 글재주도 뛰어나 동네에서는 일찍부터 신동으로 이름을 날렸지요. 저 아이는 글방에서 한 번 읽은 글을 그대로 외워낸다네. 그러니까 말일세. 훗날 반드시 대과에 급제할 거라 하더군. 동네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박수혁의 집안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지요.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가세는 기울대로 기울었답니다. 아들아,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우리 집안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게다.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을 품고 박수혁은 밤낮으로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끼니를 걸을 때도 많았고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어도 책을 놓지 않았지요. 그 열정 덕분에 20살이 되던 해 마침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날 수 있었답니다. 어머님, 꼭 급제하여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내 아들. 몸 건강히 잘 다녀오너라.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떠나보냈지요. 그런데 이번 과거는 지난번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선비들이 눈에 불을 켜고 경쟁했지요. 박수혁도 평소의 실력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쉽게도 낙방하고 말았답니다. 이번엔 안 되었구나. 하지만 내년을 기약해보자. 박수혁은 천성이 낙천적이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도전하자는 마음을 품고 말을 타고 귀향 길에 올랐지요. 춘3월 호시절이라 자연은 온통 생명력으로 넘쳐났습니다. 산들바람은 목덜미를 간지리고 만산에는 진달래가 붉게 타오르며 나비는 청산 가자 너울너울 춤을 추었답니다. 박수혁은 한숨을 쉬는 대신 휘파람을 불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했지요. 생각해보니 이번에 낙방한 게 오히려 다행이로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춘삼월 경치를 볼 수 있으니 말이야. 박수혁의 게으른 수말은 주인의 기분이 좋아서인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박차를 가하지도 않았는데 경쾌한 걸음으로 산길을 오르내렸지요. 수말은 왜인지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려 했고 박수혁은 이런 말의 행동이 신기했답니다. 어이구, 이놈이 갑자기 왜 이리 급한 걸음을 옮기느냐?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제 멋대로 서두는구나. 박수혁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의 고삐를 살짝 당기려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허리를 돌자 박수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수말이 서두른 까닭을 알게 된 것이지요.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앞쪽으로 엉덩이가 빵빵한 앞말이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며 앞서가고 있었답니다. 앞말 위에는 초로의 영감님이 첩인 듯한 젊은 여인을 뒤에서 껴안은 채 끄덕끄덕 산천 경계를 구경하며 한가로이 가고 있었지요. 영감님은 60은 넘어 보이는 텟벌이 나온 체격에 얼굴은 둥글고 살이 올라 번들거렸습니다. 반면 그 뒤에 앉은 여인은 20살 남짓으로 보이는 꽃봉오리 같은 첩이었지요. 참, 이놈도 봄철이라 그런가 보구나. 아무리 그래도 체면이 있지. 왜 이리 급히 서두르나 했는데 내 맘을 알겠구나. 박수혁의 수말이 재빠른 걸음으로 앞말 사타구니 가까이 코를 벌름거리며 다가섰고 벌써 아래는 힘차게 뻗었답니다. 앞말도 그런 수말의 기세에 꼬리를 더욱 살랑거렸지요. 두 말은 서로의 냄새를 맡으며 킁킁거렸습니다. 이놈,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박수혁이 수말의 고삐를 잡아당기자 수말은 불만스러운 듯 코를 벌름거리며 울었지요. 이 소리에 앞서가던 영감님과 첩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저런, 송구스럽습니다.
말이 제멋대로 굴어 폐를 끼쳤습니다. 박수혁이 영감님께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소, 괜찮아. 말들도 제 정을 나누고 싶은 게지. 자연스러운 일이니 개의치 마시게나. 영감님은 너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그러다 마침 길가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약수터가 보이자 영감님이 말고삐를 잡아당겨 걸음을 멈췄습니다. 임자, 목이 마르니 잠시 쉬었다 가세. 영감님은 말에서 내려 첩을 안아 내리려 했는데 힘이 달려 잘못하면 나뒹굴 뻔했답니다. 아이고, 조심하시어요. 허리라도 다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첩은 영감님의 손을 빌려 가볍게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박수혁의 수말에 성이 나 있는 아랫도리를 보고 입을 벌리더니 눈을 흘겨 박수혁을 곁눈질하는데 눈가에 새끼가 졸졸 흐른답니다. 박수혁도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지요. 일이 붙들고 있어도 말을 제어하기 어렵구려. 박수혁의 수말은 채찍을 맞고서도 발을 뻗댔지요. 앞말이 자꾸만 꼬리를 살랑거리며 수말을 유혹하니 수말이 더욱 다가가려 했답니다. 박수혁도 할 수 없이 말에서 내렸지요. 이놈아, 이리 고집을 피우면 어쩐단 말이냐?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좋겠구나. 젊은 첩은 약수터에서 바가지로 물을 떴습니다. 가녀린 손으로 바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곱던지 박수혁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첩의 얼굴은 복숭아꽃처럼 붉고 맑았으며 가느다란 허리는 버들가지처럼 휘어질 듯했습니다. 하얀 목덜미는 구름처럼 보드랍고 두 눈은 가을 밤 별처럼 반짝였지요. 젊은 첩이 약수 한 바가지를 떠서 영감님에게 주더니 두 번째 약수 바가지를 박수혁에게 내밀었지요. 낯선 도령님, 산길이 피곤하실 터이니 약수 한 모금 하시지요. 고맙소이다, 부인. 박수혁은 바가지를 받아들며 첩의 손가락과 살짝 닿았는데 그 순간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지요. 첩도 눈을 내리깔며 아련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자연히 영감님과 박수혁은 수인사를 하게 되었지요. 과거를 보셨소? 어디서 오시는 길이오? 네, 한양에서 과거를 보고 돌아가는 길이옵니다만 아쉽게도 낙방했지요. 에구,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기회는 또 있지.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게. 나도 젊을 적에 몇 번이고 떨어졌다가 겨우 붙었거든. 감사합니다, 어르신. 영감님의 말씀에 큰 위로가 됩니다. 영감님은 자신을 한양 근교에 사는 부유한 상인 김생원이라 소개했습니다. 첩의 이름은 연심이라 했지요. 둘은 금강산으로 봄 구경을 가는 길이었답니다. 나도 젊었을 적에 두 번이나 과거에 낙방했다가 세 번째에 급제했다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시게. 어르신도 과거에 급제하셨군요. 그렇다네. 근데 관직 생활이 내 성격하고 안 맞더라고. 그래서 일찍 그만두고 장사 시작했지. 지금이 훨씬 편해. 영감님의 눈길을 피해 젊은 첩 연심은 허우대 멀쩡한 박수혁에게 야릇한 눈웃음을 보냈답니다.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며 진달래 한 송이를 꺾어 머리에 꽂으면서도 박수혁에게 눈웃음이었지요. 그 눈빛에는 사람 홀리는 요사스러운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박수혁은 이리도 아름다운 여인이 저런 나이 든 영감님의 첩이라니 가슴이 슬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애써 지우며 길을 나서려 했지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영감님, 부인, 안녕히 가십시오. 아니, 벌써 가려고? 우리도 같은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같이 가지 그러나. 이런 좋은 날씨에 혼자 가면 쓸쓸하지 않겠나? 젊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가면 나도 좋고. 영감님은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박수혁을 붙잡았지요. 박수혁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망설이자
연심이 나섰습니다. 그러시지요, 도령님. 영감님도 동행이 있으면 더 즐거워하실 거고, 도령님도 긴 여정이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함께 가겠습니다. 덕분에 길이 외롭지 않겠네요. 그렇게 셋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암수 2마리 떨어지질 않아 계속 동행을 하다가 결국 해가 질 무렵 산길에 있는 주막에 다다랐지요. 날이 어두워지니 여기서 하루 묵고 가야겠구만. 주모, 빈 방 있소. 아이고, 손님. 그런데 오늘은 방이 딱 2개만 남았네요. 길손이 워낙 많아서 말이지요. 김생원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마땅히 다른 주막도 없는 깊은 산길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에이, 어쩔 수 없지. 우리 내외가 한 방을 쓰고 도령께서는 다른 방을 쓰시게. 감사합니다, 영감님. 그럼 편히 쉬십시오. 주막 마당가엔 다른 손님이 타고 온 수말 3마리를 더해 모두 5마리의 말이 킁킁거리고 있었지요. 박수역의 수말은 여전히 영감님의 앞말 주위를 맴돌며 코를 벌름거렸지요. 허참, 주인 닮아서 말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박수역은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실로 연심의 아름다움은 그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녀는 다른 이의 아내니 함부로 마음을 품을 수 없었지요. 주막 안에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 4, 5 모인 손님들 사이로 영감님과 연심, 그리고 박수혁이 한 상에 앉았지요. 이복의 젊은이. 낙방의 서러움은 술로 달래는 것이 제일이라오. 한잔 하시게. 감사합니다만 어르신. 헌데 제가 술을 잘 못해서. 에이, 그런 소리 말고. 자네가 이럴 때 술 한 잔도 못 마시면 쓰나. 자, 밖에. 한 잔 정도는 마셔야지. 영감님은 박수혁의 잔에 가득 술을 부었고 박수혁은 사양하다가도 결국 술잔을 들었습니다. 1잔, 2잔. 어느새 박수혁의 얼굴은 홍시처럼 붉게 물들었지요. 영감님, 자꾸 이렇게 권하시면 도령님이 많이 취하실 것 같은데요. 연심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자 영감님은 껄껄 웃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남자가 이 정도 술도 못 마시면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겠나. 술자리가 무르익을수록 영감님은 더욱 흥겨워졌고 박수혁은 점점 취기에 몸을 맡겼답니다. 저녁 식사 후 탁배기를 마시며 떠들썩하던 주막집은 1사람 2사람 제 방으로 들어가 코를 골며 파장이 됐지요. 이복의 젊은 도령, 오늘은 일찍 쉬는 게 좋겠네. 술도 많이 마셨으니 푹 쉬시게나. 예, 어르신도 편히 쉬십시오. 오늘 감사했습니다. 박수혁도 얼근이 취해 제 방으로 들어가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방벽이 얇아 옆방 영감님과 젊은 첩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지요. 임자, 오늘 젊은 도령을 만나 기분이 어떠소? 별 감흥이 없사옵니다. 그저 과거 낙방한 가난한 선비일 뿐이지요. 내 반이 자네 눈길이 그에게 자주 가는 것 같던데. 아이고, 영감님도 그런 일 없사옵니다. 이어서 옷 벗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수혁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호기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온 신경이 곤두섰답니다. 임자, 어서 이리 오게나. 영감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소피가 마려워서. 어서 다녀오너라. 영감님이 끌어안으려 하자 몸을 뺀 젊은 첩이 소피를 보러 가는지 방문 여는 소리가 났지요. 박수혁은 마음을 진정시키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연심의 아름다운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그때 박수혁은 누군가 자신의 방문을 살금살금 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도둑이 든 것인가 싶어 경계하며
몸을 일으키려는데 쉿, 소리 내지 마세요. 방문이 열리고 연심이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웠지요. 한 겹의 호치마만 걸친 채 들어온 연심의 풍만한 가슴과 가녀린 허리가 그대로 드러났답니다. 부인 어찌된 일이십니까? 도령님, 제가 마음에 드시지 않습니까? 연심은 박수혁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스했고 그 온기가 박수혁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지요. 하오나 부인은 영감님의 사람이 아니오? 저와 이런 일을 벌이면 어찌 됩니까? 영감님은 나이도 많고 몸에 기력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저는 여인으로서의 행복을 느끼지 못했지요. 도령님과 같은 젊은 공자님을 만난 것은 하늘이 저에게 내려준 선물이랍니다. 박수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윤리적 죄책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심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렸지요. 그녀의 입술이 점점 가까워졌고 박수혁의 이성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요란한 말 울음소리와 함께 말굽소리가 지축을 흔들자 땅딸보 주모가 고함쳤지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손님들 말이 다 풀려났어요. 어서 나와 보시오. 뭐라고? 말들이 어떻게 된 게요? 산 쪽으로 달아나는 것 같은데 어서 잡아야겠소. 이방 저방에서 손님들이 쏟아져 나와 살인문 밖으로 뛰쳐나갔답니다. 영감님도 급히 방을 나서며 소리쳤지요. 이게 웬 변그런 말인가? 멀쩡히 묶어둔 말들이 어찌 다 풀렸단 말이냐? 연심아, 너도 얼른 나와 보거라. 우리 말은 무사한지 살펴야겠다. 영감님의 목소리에 놀란 연심은 기겁을 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이쿠, 영감님께서 일어나셨네요. 허나 걱정 마세요. 다들 말을 찾으러 나갈 터이니 한참은 걸릴 거예요. 저희 둘 다 나가지 않으면 의심을 사지 않을까요? 걱정 마시지요. 그럴 경황이 없을 겁니다. 깜짝 놀란 박수혁이 일어나려는데 연심이 그를 부둥켜 안고 넘어졌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도령님, 지금 나가시면 아니 돼요. 뜨거운 입김을 뿜으며 연심이 속삭였답니다. 도령님의 말은 소첩이 일부러 묶어두었답니다. 그럼 혹시 말들이 절이 된 게 네, 맞습니다. 소첩이 아까 뒷간에 간다 하고는 몰래 다른 말들의 고삐를 다 풀어놓았지요. 도령님과 이리 둘만 있고 싶은 마음에. 아니, 그런 대담한 짓을 만약 발각되면 어쩌시려고. 걱정 마세요. 수말은 암말을 쫓고 암말은 수말에 이끌려 다니느라 정신없을 터이니. 박수혁은 놀라움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의 대담함에 오히려 감탄이 나왔지요. 호치마만 입은 탱탱한 젊은 첩과 박수혁은 불덩어리가 되어 아무도 없는 주막에서 그대로 뒤엉켰답니다. 실은 낮에 약수터에서 도령님을 처음 뵙고는 혼이 빠져나가는 듯 했답니다. 물 한 사발 떠들이는데도 손이 떨려서. 나 또한 그러했소. 부인의 고운 얼굴을 보고는 넋이 나간 듯 했지요. 진정 그러하셨단 말이오? 그러면 어찌 그리 모른 채 하셨는지요? 소첩이 몇 번이나 눈짓을 보냈거늘. 어찌 감히 남의 여인을 넘보겠소? 그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외다. 선비의 도리라. 소첩이 제 뜻으로 영감님께 시집 온 줄 아시나요? 가난한 부모가 돈 받고 팔아넘긴 것이옵니다. 영감님은 소첩을 한 번도 제대로 된 아내로 여기신 적 없사옵니다. 그저 젊은 계집을 곁에 두고 자랑거리로 삼으실 뿐. 그렇다 한들 석 달이옵니다. 석 달째 소첩을 여인으로 대접하지 않으시니 매일 밤 홀로 잠자리에 들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시는지요? 그런데 오늘 도령님을 만나고 이것이 천생연분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박수혁의 이성은 완전히 무너졌고 두 사람은 뜨거운 정을 나누기 시작했지요. 방 안에 먹구름이 몰려와 소나기를 퍼붓고
매성병력이 몰아쳤답니다. 연심은 박수혁의 품에 안겨 한밤중에 별을 따는 듯한 희열을 느꼈지요. 박수혁 역시 처음 느끼는 여인의 온기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탐하고 즐기며 깊은 밤을 보냈답니다. 이를 연거푸 2번이나 치르고 나서 연심이 박수혁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도령님, 소첩을 데려가 주셔요. 더는 영감님 곁에 있고 싶지 않사옵니다. 연심 낭자, 나 또한 그리하고 싶으나 실상을 생각해 보시오. 소생은 과거에 낙방하여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처지요. 집에는 연로하신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소첩이 영감님 댁에서 몰래 챙긴 폐물이 있답니다. 놀이개며 비녀며 이것을 팔면 한동안은 끼니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도적질이 아니오? 도적질이라니요. 그간 소첩이 영감님 댁에서 고생한 품삯이라 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어차피 소첩의 몸값으로 받은 것이니 소첩 것이나 다름없답니다. 허나 과객이 갑자기 여인을 데리고 가면 우리 어머님이 어찌 여기실지. 소첩은 살림도 잘하고 바느질도 깔끔히 잘한답니다. 어머님도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제발 소첩을 버리지 마옵소서. 도령님과 함께라면 그 무엇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답니다. 박수혁은 갈등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연심과 함께 떠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된 관계가 과연 오래 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지요. 그 순간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심은 황급히 옷을 추스르며 일어섰습니다. 아이쿠, 영감님이 돌아오시는 모양이에요. 소첩은 빨리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첫 닭이 울기 전에 도령님 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꼭 함께 떠나주세요. 연심은 박수혁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는 재빨리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객들이 제 말에 말고삐를 잡고 주막으로 돌아왔지요. 영감님도 그들 중 하나였답니다. 휴, 늙은 몸에 이 밤중에 말 쫓아다니느라 혼났네. 참, 요즘 들어 말들이 왜 이리 예민한지 모르겠구먼. 손님들이 좀 점잖게 나가셨으면 말들도 덜 놀랐을 텐데요. 다들 헐레벌떡 뛰어나가니 말들이 더 놀란 거죠. 주모는 혀를 끌끌 차며 주막으로 돌아온 손님들에게 따끈한 술을 내왔습니다. 영감님은 방으로 돌아가 첩과 함께 잠에 들었지요. 박수혁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심과 함께 떠날 것인가, 아니면 그녀를 뒤로하고 혼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지요. 아니다. 이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야. 나는 성현의 가르침을 배우는 선비인데 어찌 남의 여인을 훔쳐 달아날 수 있겠는가. 박수혁은 새벽녘에 조용히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방값을 치른 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에 말에 올랐습니다. 연심과의 약속 시간보다 일찍 떠난 것입니다. 용서하게, 연심 낭자. 허나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일세. 박수혁은 고개를 떨구며 말을 몰았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지요. 다음 날 아침 영감님은 자신의 첩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 안에는 연심의 옷까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그녀가 가져간 폐물의 보따리도 없었지요. 연심이 이년이 감히 나를 두고 도망을 갔단 말이냐? 이 은혜도 모르는 몹쓸년 같으니라고. 영감님은 눈에 쌍심지를 켜며 주모에게 소리쳤습니다. 틀림없이 그 젊은 선비놈과 짜고 달아난 게야. 감히 내 계집을 훔쳐가다니 절대 용서 못한다. 영감님은 금강산 유람은커녕 그 자리에서 바로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부자였기에 여러 사내들을 고용해 박도령과 연심을 찾도록 했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연놈들을 잡아와라. 잡아오는 자에게는 후하게 상을 내리리라. 한편 박수혁은 고개를 하나 넘고 또 넘으며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가끔 뒤를 돌아보기도 했지만 연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럴 때마다 안도와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래, 이게 옳은 길이다. 나는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몸이니 고향에 도착한 박수혁은 어머니를 만나 과거 낙방 소식을 전했지만 어머니는 그저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셨습니다. 수여가, 너만 무사하면 그만이다. 급제는 나중에라도 할 수 있지 않니? 예, 어머니, 내년에는 꼭 급제하여 어머님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로 박수혁은 평소보다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밤에 꿈속에서 연심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을 흔들었지요. 그럴 때마다 박수혁은 정신을 차리고 책을 펼쳤습니다. 선비된 자가 어찌 사욕에 흔들릴 수냐. 마음을 다잡아야지. 그러나 영감님은 박수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용한 사내들은 마을마다 수소문하며 박수혁의 행방을 추적했고 결국 그의 고향 마을을 찾아내고 말았지요. 어느 날 밤 박수혁이 서당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달빛이 어슴풀에 비치는 좁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여러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박도령 앞을 가로막았지요. 내 놈이 박도령이지? 그렇소만 어인일로 밤길을 막으신단 말이오? 김생원 영감님의 분부를 받들어 왔다. 내 놈이 영감님 첩을 꿰어내 달아났다 하니 당장 그 계집이 어디 있는지 대라. 박수혁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연심의 영감님이 그를 찾아낸 것이었지요. 허허, 무슨 말씀이신지. 소생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연심 낭자와 나는 따로 떠났소이다. 함께 도망친 것이 아니오. 거짓말 마라. 그 계집이 어디 숨었는지 당장 불어라. 안 그러면 내 놈의 두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주마. 진실로 모르는 일입니다. 소생은 홀로 이곳으로 돌아왔고 연심 낭자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 바 없소이다. 사내들은 박도령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감님의 명령대로 박도령을 끌고 가 인적 없는 곳에서 무자비하게 매질했지요. 박도령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사내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서 불어! 그 계집이 어디 있느냐? 아이고, 정말 모른다니까요. 제발. 몽둥이가 휘둘러지고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박수혁은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끝내 의식을 잃고 말았지요. 사내들은 그를 죽은 줄 알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떠났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나무꾼이 피투성이가 된 박수혁을 발견하여 집으로 데려왔지만 그는 이미 큰 상처를 입은 후였습니다. 특히 오른쪽 다리는 너무 심하게 다쳐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했지요. 아이고 수여가, 누가 너에게 이런 몹쓸 짓을 했단 말이냐? 어머니는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박수혁은 오랜 병상 생활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더 이상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요. 다리를 절뚝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한편 연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박수혁이 떠난 후 절망에 빠졌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영감님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혼자서 생계를 꾸려야 했지요. 어느 마을의 주막에서 일하게 된 연심은 자신의 미모로 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술이나 음식을 대접하는 일만 했지만 점차 연심은 젊은 남성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도령과의 하룻밤이 그녀에게 남성의 온기를 느끼게 했고 이제 그것 없이는 견딜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오늘 밤 제 방에 들러주시겠어요? 연심은 하나둘 젊은 남성들을 유혹했고 그들과 밤을 보내며 잠시나마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그녀의 평판이 나빠지면서 점점 더 거칠고 험악한 남성들만이 그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술에 취한 떠돌이 장사꾼들이 연심을 둘러쌌습니다. 듣자오니 내가 돈만 주면 아무나 받아준다던데 그 말이 사실이렸다. 오늘은 우리들 차례니 함께 재미 좀 보자꾸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제발 이러지들 마시오. 연심의 애원은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끌고 가 밤새도록 욕보였고 다음 날 아침 연심은 길가에 버려졌지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더 이상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연심은 몸이 아파 제대로 일할 수도 없었고 결국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사라졌고 누구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세월이 흘러 다시 과거 시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박수혁은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은 식지 않았지요. 그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한양을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급제하여 어머니께 영광을 돌려야지. 놀랍게도 박수혁은 이번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의 문장과 학식이 뛰어나 신체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임금님의 눈에 들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급제의 기쁨도 잠시, 그는 돌아가는 길에 한 거지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리, 제발 동량 좀 주시오. 사흘째 굶고 있사옵니다. 박수혁은 그 초라한 모습에서 연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심은 비록 절름발이가 된 박도령을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혹시 박도령님? 그제야 박수혁은 그 여인이 연심임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그녀는 이제 볼품없는 거지가 되어 있었지요. 연심 낭자, 어찌 이런 꼴이. 도령님, 이게 다 저희 업보인가 봅니다. 하룻밤의 정욕이 이런 화를 불렀으니. 박수혁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도 연심과 마찬가지로 그날 밤의 실수로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나 또한 그날의 일로 일이 되었소. 영감님이 보낸 자들에게 봉변을 당해 이 꼴이 되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보며 슬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의 욕정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지요. 연심 낭자, 내가 이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얻었으니 그대를 돌보아 드리겠소. 더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도록. 박수혁은 연심에게 작은 초가를 마련해 주었고 그녀가 구걸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관계가 될 수 없었지요.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도령님, 이 은혜를 제가 어찌 갚을 수 있을까요? 허나 소첩은 이미 더러워진 몸, 도령님께 폐가 되지 않도록 먼 곳으로 떠나겠사옵니다. 결국 연심은 박수혁이 마련해준 집을 뒤로하고 홀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후로 그녀의 소식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요. 박수혁은 비록 다리를 절었지만 벼슬길에서 크게 출세하였고 훗날 어진 여인과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항상 연심에 대한 기억과 함께 깊은 후회가 자리하고 있었지요. 하룻밤의 욕정을 참지 못해 평생 고통받게 되었구나. 이렇게 박수혁과 연심의 슬픈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한순간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평생의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선비는 덕을 쌓고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인 역시 정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 도리를 저버리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할 수 있지요. 박수혁과 연심처럼 평생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운다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모두 욕망의 불씨가 삶을 태우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 땅에 있는 작은 마을에 홍매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이 홍매라는 처자는 도둑질 하나는 타고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얼굴은 복숭아꽃처럼 발그레하고 눈매는 날카로운 데다 손가락이 유난히 가늘고 길어 어떤 자물쇠든 따지 못하는 것이 없었답니다. 아버지는 병약하여 일을 제대로 못했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남동생은 아직 어려 집안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는 홍매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지요. 한밤중이면 마치 고양이처럼 남의 집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이 집 저 집을 제 집처럼 헤집고 다녔답니다. 까만 두루마기를 걸치고 얼굴은 검은 천으로 가려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었지요. 손끝으로 자물쇠를 만지면 딸깍 소리와 함께 금세 열렸으니 그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답니다. 어서 오게 홍씨. 이번에는 무엇을 가져왔는가? 장물아비 김씨가 홍매를 보자마자 갸름한 눈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 동쪽 외진 곳에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허름하기 짝이 없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귀한 물건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었지요. 이번에는 비단 한 필과 은수저 세 벌이오. 홍매가 보자기를 풀자 김씨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얼굴에 검버섯이 가득하고 늘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던 그가 벌떡 일어나 비단을 만지작거렸지요. 오호라, 이건 물 건너에서 들여온 것이로구나. 촉감이며 색깔이며 심상치 않은 물건이야. 자네 이걸 어디서 손에 넣었는가? 그건 모르신들 대답할 수 없는 일이 아니오. 피차간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시지요. 홍매가 단호하게 말하자 김씨는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허허, 이 처자 좀 보게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 이리 야무진고. 알겠네. 내가 왜 쓸데없는 걸 묻겠는가? 다만 이렇게 좋은 물건을 구해오는 솜씨가 대단하다는 것이지. 그는 다시 비단을 들어 올려 불빛에 비춰보며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이야, 이건 황참복내 것 아니냐? 그 늙은이가 큰 잔치 때 쓰려고 아끼던 그것 말이야. 어찌 그리 잘 아시오. 내가 이 장사를 한두 해 한 줄 아는가? 옥곡 일대에서 이 몸에 손을 안 탄 물건은 없다네. 김 씨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듯 껄껄 웃었습니다. 그는 사실 현감의 조카 사위와 내통하고 있어서 아무도 그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지요. 덕분에 작물 거래를 대놓고 해도 관가에서는 못 본 척했답니다. 그나저나 은수저는 어디서 났는가? 이건 황참복내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꾸 궁금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왜 궁금해하시오. 관심 끄시고 이것들 값이나 쳐주시구려. 홍매가 팔짱을 끼고 서 있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그림 뒤에서 주머니를 꺼내왔지요. 자네 솜씨는 이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지. 특히 이런 고급 물건을 구해오는 재주는 자네를 따라올 사람이 없지. 앞으로도 이런 좋은 물건이 있으면 꼭 나에게만 가져오시게. 그건 어르신하기 나름이지요. 값을 후하게 쳐주시면야 다른 데 갈 이유가 있겠어? 홍매의 대담한 말에 김 씨는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좋아. 이번에는 특별히 후하게 쳐주마. 하지만 다음번에는 더 좋은 물건을 가져와야 할 게다. 그는 주머니에서 엽전을 한 움큼 꺼내 홍매에게 건넸습니다. 홍매는 재빨리 돈을 세어보고는 품에 넣었지요. 그럼 이만 가보겠소. 다음에 또 좋은 물건이 생기면 찾아오리다. 거래를 마친 홍매는 단골 주막을 찾았습니다. 홍매의 사정을 잘 아는 주모가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아가씨, 오늘따라 낯빛이 어두워 보이여.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소? 주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술상을 내려놓았습니다. 홍매는 쓴웃음을 지으며 잔을 들었지요. 주모,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점점 재미도 없고
무엇보다 이리 사는 게 지겨워 죽겠소. 아이고, 젊은 나이에 무슨 그런 말을 하는가? 자네 솜씨라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잖는가? 하지만 홍매의 마음은 이미 도둑질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요. 운명이 급변한 것은 보름 후의 일이었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장무라비 김씨가 다급한 표정으로 홍매를 찾아왔지요. 홍씨, 큰일 났네. 무슨 일이오? 그렇게 급하게. 포도청에서 나를 찾아왔네. 내가 팔던 물건 중에 병조판 서택 물건이 있었다는군. 이미 내 신원이 탄로나 버렸다네. 김 씨는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습니다. 홍매가 훔쳐온 물건들을 팔다가 결국 꼬리가 잡힌 것이었죠. 그래서 어찌 되었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지만 난 살아야겠네. 책임질 가족이 있단 말일세. 홍매는 김 씨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자신을 팔아넘길 생각임을 깨달은 것이죠. 아저씨, 설마. 포도청에서 물건을 훔친 진짜 도둑을 대라고 하는데 내가 어쩌겠나? 정말 미안하구나. 김 씨는 그 말을 끝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홍매는 즉시 자신의 거처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막 밖에는 포졸들이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저기다! 저기 뒤로 도망치고 있다! 저 도둑년을 잡아라! 홍매는 재빨리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답니다. 잡아라! 놓치면 큰일이다! 홍매는 골목길을 요리조리 피해 달렸지만 점점 막다른 곳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초가집의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죠. 일단 숨자. 홍매는 재빨리 그 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늙은 어머니와 아들로 보이는 사내가 저녁을 먹고 있었죠. 아니, 누구시오? 홍매는 급히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죠. 이쪽으로 갔다! 샅샅이 찾아라! 노모는 홍매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는 상황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아들에게 말했죠. 하가, 저 괴안을 좀 비워주련? 네. 어머니, 갑자기 왜? 어서. 그리고 아가씨는 여기 숨으시오. 노모는 홍매를 큰 궤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이불을 덮어 놓았죠. 때마침 포졸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봐라! 어서 문을 열어라! 노모가 문을 열자 포졸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방금 젊은 여인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않았소? 여인네라뇨? 우리는 모자끼리 조용히 저녁 먹고 있었소만. 포졸들은 집안을 뒤졌지만 홍매를 찾지 못했습니다. 큰 궤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놓여 있어서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른 곳으로 갔나 보다. 가자! 포졸들이 떠나고 한참이 지난 후 노모가 궤를 열었습니다. 이제 나와도 된다오. 홍매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젊은 여인이 그리 쫓기는 데는 다 사연이 있겠지. 일단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드시오. 노모의 이름은 신씨였고 아들 하기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홍매는 자신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며칠만 머물기로 했죠. 어머니, 제가 집안일이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됐네. 어찌 손님에게 집안일을 시킨단 말인가? 손님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신데 이 정도는 해야죠. 홍매는 부지런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청소도 했죠. 신씨는 그런 홍매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참 부지런하고 착한 아가씨로구나. 며칠이 지나면서 홍매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했던 것이죠.
한편 총각하기도 홍매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었지만 홍매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죠. 홍낭자, 오늘 장터에 함께 가시겠소? 저와 함께요? 네, 좋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이렇게 한 달, 2달이 지나갔습니다. 홍매는 더 이상 도둑이 아닌 평범한 처녀로 살아갈 수 있었죠. 어느 날 신씨가 홍매를 불렀습니다. 홍매야, 이제 우리도 내가 누군지 대충 짐작하고 있단다. 홍매는 놀랐지만 신씨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착한 아이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 하기가 너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구나. 어머니, 저는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지 않겠니? 비록 가난하지만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홍매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면서도 받아주는 이들이 고마웠죠. 저야 감사하죠. 하지만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하기도 홍매에게 청혼했습니다. 홍낭자, 저와 결혼해 주시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소. 홍매는 기쁘게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도둑질을 그만두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혼례를 올린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홍매는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도 없었고 떳떳하게 살 수 있었죠. 서방님,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오, 맛있겠구려. 당신 요리 솜씨가 날로 늘어가는 것 같소. 하기는 다정했고 시어머니도 홍매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 공부를 한다며 하루 종일 방에 있었지만 실은 그저 빈둥거리기만 했죠. 서방님, 오늘도 글 공부하시나요? 그렇소. 내 이번엔 꼭 급제할 테니 기대하시오. 하지만 홍매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하기가 읽는 책은 경서가 아니라 소설책이었고 밤이면 몰래 나가 술을 마신다는 것을요. 어머님, 서방님이 또 나가셨어요. 아이고야. 내가 네 얼굴을 볼 면목이 없구나.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이야. 시간이 갈수록 하기의 행실은 더 나빠졌습니다.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노름까지 하기 시작했죠. 서방님, 또 노름판에 가셨습니까? 무료함을 달래려 잠깐 다녀왔소. 하루 종일 글만 보면 답답하니 나도 머리를 식힐 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느새 다정했던 남편은 한량 건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기가 큰 빚을 지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노름빚이 100냥입니다. 100냥, 그것은 이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신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100냥이라니.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구나. 그날 밤 신 씨는 홍매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홍매야, 우리가 큰 위기에 처했구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신 씨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포졸들이 찾던 그 유명한 여도둑 말이다. 홍매는 놀랐지만 신 씨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게야. 내가 착한 아이라는 걸 알았거든. 그런데 지금 신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 솜씨를 써주지 않겠니? 이러다 우리 아기가 몹쓸이를 당할 것 같구나. 빚쟁이들이 내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홍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도둑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 어머니,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없다. 정말 없구나. 부탁이다. 홍매야. 홍매는 결국 오랜만에 검은 두루마기를 꺼내 입었습니다. 목표는 이웃 마을의 황참봉 댁이었죠.
한 번만,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홍매는 예전의 솜씨를 발휘해 황참봉 댁에 잠입했습니다. 비단과 은자를 훔쳐 나온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죠.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고맙다. 홍매야, 정말 고맙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기의 노름빚은 계속 늘어났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홍매에게 도둑질을 부탁했죠. 천석군 황참봉은 옥곡마을의 왕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답니다. 그의 한마디에 마을이 뒤집힐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지요. 그런 황참봉의 집에서 연이어 귀중품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황참봉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요. 어느 날 아침 황참봉은 녹이 띤 얼굴로 하인들을 이끌고 마을을 집집마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귀한 비단이 사라졌다. 틀림없이 이 마을 누군가가 훔쳤을 테니 한 집도 빠짐없이 뒤져라. 하인들은 참봉의 명에 따라 집집마다 들어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진짜 목표는 도둑 며느리가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 과부 신씨네 집이었지요. 홍매는 집안에서 초조하게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비단을 어디 감추셨어요? 시어머니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방바닥에 깔고 그 위에 삿자리를 덮었으니 귀신도 모를 것이다. 홍매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 정도로는 어림없습니다. 어서 이리 주셔요. 급히 시어머니에게서 비단을 빼앗아든 홍매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뒤쫓았지요. 여보, 도대체 무슨... 하기도 당황한 모습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옆집을 대충 뒤진 황참봉의 하인들이 어느새 홍매네 집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황참봉 자신도 함께 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했죠. 여기가 그 신씨 과분의 집이지? 며느리가 수상하다는 소문이 있더군. 구석구석 뒤져라. 하인들이 집 안으로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방바닥의 삿자리는 단숨에 들춰보았고 통식간의 재거름 더미도 헤집었으며 심지어 부엌의 찬장까지 열어젖혔습니다. 솥도 확인해라. 하인 하나가 밥솥 뚜껑을 열려고 했습니다. 홍매는 태연하게 국자로 솥을 젓고 있었지요. 아직 밥이 다 안 지어졌는데 이러시면 어쩐답니까? 아침부터 이게 무슨 난리인가요? 하인이 부엌으로 들어서자 홍매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인이 국솥을 향해 손을 뻗었을 때 홍매는 냉정하게 국자를 집어들었죠. 이보시오. 솥에 손대면 화상 입어도 모른다오. 아직 밥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홍매가 국자로 손물을 한 번 휘저으니 뜨거운 김이 하인의 얼굴로 확 끼쳤습니다. 깜짝 놀란 하인은 뒤로 한 발 물러섰지요. 하인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솥뚜껑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끓는 물에 손을 넣을 용기는 없었던 것이죠. 황참봉과 하인들은 방 구석구석을 뒤지며 바닥까지 들춰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비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초조해지는 황참봉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렸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이 집이 수상한데 도대체 어디에 숨겨놓았단 말이냐? 하인들의 얼굴에도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대감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집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황참봉은 이를 악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좋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 비단이 어디 있는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대문을 굳게 잠근 홍맨의 가족은 모두 부엌으로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하기도 식은땀을 흘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임자, 이제 괜찮은 거요. 그 비단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게요?
홍매는 말없이 아궁이 위의 솥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조심스럽게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국자로 쌀을 걷어내자 솥 바닥에는 방수 처리된 보자기에 쌓인 비단 한 필이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끓는 물 속에서도 망가지지 않고 온전히 보존된 비단이었죠.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하기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홍매는 국자로 비단을 건져 올렸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비단은 오히려 더 선명한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말려서 장에 내다 팔든가 옷에 입으시든가 맘대로 하세요. 홍매의 침착한 목소리와는 대조적으로 비단을 받아든 시어머니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지더니 마침내 깨달음의 빛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결연한 표정으로 비단을 둘둘 말아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 무서운 것을, 이런 흉한 물건은 태워버려야 해. 화염 속에서 타들어가는 비단을 바라보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혔지요. 얘야,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녀는 홍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도둑질을 그만두게 되었는지 내 알고 있는데도 욕심을 참지 못하고 계속 도둑질을 시키고 있었구나. 이 몸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 주렴. 홍매는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지요. 어머님, 태워버려야 할 것이 또 있답니다. 홍매는 단숨에 사랑방으로 향했고 곧 남편이 읽는다는 책들을 한아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아궁이에 던져 넣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엄한 내 책들을 왜 아궁이에 넣는단 말이오? 하기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 책들은 과거 공부가 아니라 노름과 술에 관한 것들이란 것을 내 모를 줄 알았소? 홍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런 것들로는 절대 벼슬길에 오를 수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 보며 시간만 주디지 말고 당신이 진짜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언제까지 어머님과 내게 의지해서 그렇게 살 것이오. 이제 나도 지쳤소. 계속 그리하겠다면 내 오늘로 집을 나가겠소. 책들이 불길 속에서 타오르는 모습을 보며 하기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이 번졌지요. 당신 정말 대단한 여인이오. 시어머니도 홍매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불 앞에 모여 앉아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맹세했지요. 이제 그들 앞에는 정직과 부지런함으로 일구어낼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홍매는 송아지를 사서 키우기 시작했고 묵은 밭을 갈아엎어 개간했으며 살림을 야무지게 꾸렸습니다. 그녀의 부지런함과 지혜 덕분에 집안 살림이 나아지기 시작했지요. 특히 새 신랑 하기를 부지런한 농사꾼으로 만든 것은 온전히 홍매의 공이었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하기를 깨워 밭으로 데려갔고 함께 농사일을 하며 땀 흘리는 기쁨을 알려주었지요. 여보, 오늘은 남쪽 밭을 갈아엎어야 해요. 어서 일어나세요. 아이고, 조금만 더 자게 두시오.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점심은 없을 줄 아시오. 이렇게 홍매의 강단 있는 지도 아래 한때 한량이었던 하기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성실한 농부로 거듭났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는 정직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법을 배웠고요. 이렇게 한때 조선 최고의 여도둑이었던 홍매는 가장 현명한 아내이자 며느리로 새 삶을 살아갔답니다. 때로는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지만 지혜와 용기로 극복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지요.
홍매는 훗날 자녀들에게도 항상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요행으로 얻은 복은 없느니라. 진정한 행복은 정직한 땀과 부지런한 손길로만 얻을 수 있는 법이니 어떤 유혹이 와도 정직한 마음을 잃지 말거라. 이렇게 홍매의 지혜로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진정한 행복과 부귀영화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고 있답니다.